환자와 가족의 돌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병원 재택의료 클리닉 이선여입니다. 앞에 박혜윤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영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주셔가지고 저도 지난 한 달간 도대체 중환자실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환자와 가족의 돌봄에 대해서 뭐를 얘기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 다음 세션에 있던 이제 유신혜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환자와 가족을 대할 때, 그리고 저는 이제 중환자실 치료를 마치고 그 이후에 집에서 살고 싶은 환자와 가족을 대할 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문재영 선생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재택의료 팀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선생님들한테 뭐 재택의료의 뭐 종류나 뭐 어떤 의학적인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퇴원할 때, 그리고 또 이제 환자가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할 때 이제 이런 게 너무 아주 얼토당토하는 일은 아니다. 이 환자들이 중환자실 치료를 마친 뒤에도 집으로 가서 살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냥 이야기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도 앞에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뭐 의학적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사례는 여자 51세 NTM으로 호흡기내과 팔로우업 하던 분이고 2주 전부터 디스프니아가 악화가 돼서 그래서 워크업에서 어타이피칼 뉴모니아가 나와서 본원에 입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레이버드 브리싱이 점점 지속이 돼서 MICU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MICU에서 인투베이션하고 인공호흡기 적용하고 그리고 결국 못 되고 트라키오를 했고, 그리고 ICU에 있는 동안 뭐 하트 페일러도 뭐 이젝션 프레션 18% 뭐 토사대팡 와서 뭐 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다가 결국 벤틸레이터는 위닝을 했는데 O2 디맨드는 계속 있어서 O2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심장 기능과 폐 기능을 고려했을 때 결국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래서 호흡기내과에서 폴스트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티캐뉼라와 O2를 유지하면서 퇴원하는 걸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는 여자 89세로 파킨슨 환자였고, 그래서 신경과 팔로우업 하다가 이제 디스파지아가 점점 악화가 됐는데 이제 집에서 지내던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워크업은 안 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이게 심해진다고 왔는데 ER에서 워크업을 하니까 이제 못 먹어서 엘렉트로 임밸런스도 있고 아스피레이션 유모니아도 보여서 이제 EICU에 입원을 했고요. 그래서 EICU 입원해서 인공호흡기 적용하고 트라키오스토미를 했고, ICU에 있는 동안 뭐 여러 이벤트가 많았지만 플루랄 리퓨전이 확인이 돼서 PCD를 넣었고, 그리고 앞서 이제 앞 강의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딜리리움 이제 점점 심해지고 이러면서 또 셀프 리무버를 하고 다시 PCD를 넣고 뭐 이러다가, 그리고 이제 결국 못 먹으니까 PRG, PEG도 협조가 안 돼서 PRG를 했고, 그래서 결국 이 환자는 O2는 끊었는데 벤틸레이터 위닝은 안 돼서 89세 여자가 티캐뉼라랑 벤틸레이터를 유지하면서 이제 ICU에서는 아웃하는 걸로 일정을 짰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례는 둘 다 뭐 공통점은 의료진 ICU에서 이제 나갈 때 의료진은 둘 다 이제 요양병원 전원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뭐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 하트 페일러도 심하고 그다음에 뭐 다시 토사대팡 뭐 있었던 거 아리스미아도 올 수 있고 이 사람 집에 못 있는다. 이제 마지막에 좀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폴스트도 썼으니까 요양병원 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사례는 그냥 뭐 듣기에도 89세 여자 환자가 딜리리움 막 있으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이걸 집에서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환자와 보호자는 집에 가고 싶다고 했고 ICU 의료진은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 AMA 디스차지를 이제 계획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에 가기는 간다니까 저희 팀에 의뢰가 됐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전체적으로 주제가 이제 의료와 돌봄이어서 이제 이 두 개의 관계가 이제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돌봄을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이제 건강, 복지, 일상의 유지, 생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라는 정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일을 돌봄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 이건 이제 사실 대부분의 활동이 다 돌봄이라는 뜻인데요. 아마 병원에서 생각하시는 돌봄은 아마 이 정도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부축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호스피스에서 손을 잡아준다거나. 근데 이제 이런 돌봄이랑 그러면 의료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실 테니까 의료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생각이 되시겠죠. 이제 죽고 사는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거나 뭐 아니면 이런 뭐 CRRT를 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실 텐데요.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보는 환자들이 결국은 처음부터 환자였던 것이 아니고 일상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환자가 되는 거라는 걸 우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상을 살던 사람이 대부분 이제 제가 이 노인 사진을 이제 평범하게 사는 노인 사진을 하나 가져오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막 노인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 너무 막 활기차게 웃고 있는 건강한 노인이거나 아예 와상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병원이 종로에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그래서 아예 다르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저희 종로에 탁골공원 옆에서 이렇게 바둑 두시는 분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노인일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는데 결국은 이 노인들이 이제 중환자실 환자가 되기까지는 질병과 외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결국은 환자가 되고 근데 이 환자가 됐다가 지금 이제 아마 이런 주제를 오늘 저희가 얘기하게 된 계기도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중환자실 치료를 겪게 되면 이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와상 상태가 돼서 요양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는 요양원으로 가거나 그래서 이전과 같은 이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의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저희도 EICU랑 MICU 이런 데를 도는데 요즘 너무 약간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저희 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약간 주치의가 죽을 것 같아야 환자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 선생님들 정말 뭐 당직도 많이 서시고 이렇게 힘들게 할 텐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환자를 살렸는데 이 환자가 결국 ICU를 나가서 이제 겪는 삶이 이런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삶이 되는 걸 원해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환자를 살리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치료의 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치료의 끝은 결국 병원에서 퇴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이유는 이 환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중환자실 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선 이제 그러면 환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이 환자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의식주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건 뭐 의료인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환자가 중환자실 치료를 마치고 나면 의식주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다들 중환자실 많이 보셨을 텐데 NEJM에 나왔던 이제 크리티컬 일리스 다음에 예후를 보면 이제 ICU 케어가 종결이 된 뒤에도 이 ICU 케어에 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중에 이제 환자의 경우에는 우선은 뭐 쇠약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멘탈 헬스에도 영향을 끼치고 인지도 떨어지고 뭐 신체도 약해지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가족들도 영향을 받고 ICU 케어를 마쳤다고 해서 이 환자가 다시 금방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념이 나온 게 트랜지션 오브 케어, 전환기 돌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의학 치료를 마친 뒤에 사람들은 예전에는 퇴원을 시키고 나면 의사가 퇴원 지시를 누르고 나면 이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쇠약한 상태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퇴원 지시를 누른다고 해서 환자가 집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입원하기 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태가 달라졌고 이걸 그냥 갑자기 집에 가세요 한다고 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양병원으로 가고 요양원으로 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뭐 호주 이렇게 뭐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디스차지 플래닝이라는 게 점점 더 개념이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 거에서 안내문도 나오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게 수가도 만들어지고 이랬는데요. 그럼 퇴원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집으로 가서 이 환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예전처럼 살 수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환자를 집에서 어떻게 돌볼 것인지 그리고 ICU 의사가 평생 보는 건 아니잖아요. ICU에서 치료가 끝난 뒤에는 예전 의료진과 물론 뭐 같은 병원에서 그냥 의무 기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전원 온 환자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기존 의료진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퇴원한 뒤에는 이제 약은 어떻게 먹을 거고 이 환자가 새로 갖고 있는 의료기기는 어떻게 관리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과들을 팔로우업하는 경우가 많죠. 뭐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다 다른 과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로스가 되면 약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약을 못 먹으면 완전 다시 나빠지고 이런 일이 생겨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퇴원하기 전에 계획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트랜지셔널 케어, 전환기 돌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 역할이 이제 의료인이 하게 되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뭐 물론
단일 팀에서 이제 기존에 보던 주치의가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이런 환자들이 많고 그리고 공공병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지역사회 기관이랑도 연계를 잘 해보자는 마음에서 재택의료 팀을 만들었고 이걸 이제 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할들을 하는 게 이게 의료인 재택의료 팀만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닙니다. 왜냐면 결국은 집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계획하는 거는 우리가 해줄 수가 있지만 결국은 집으로 가서는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이제 돌봄 제공자, 가족이 들어갑니다. 사실 뭐 가족이라고 꼭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해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결국은 케어기버고 그 다음에 뭐 시그니피컨트 아더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돌봄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지금 어쨌든 가족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제도 가족으로 받았고 가족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돌봄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뭐 여러분은 아마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무슨 효부 막 뭐 며느리가 뭐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이미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돌봄의 괴로움, 그다음에 이게 돌봄이 가족에게 맡겨지는 현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이제 독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가족이 없는 사람 찾는 것이 더 이제 임프레시브한 일이 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의 돌봄 현실은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는 이제 왜 이런 얘기가 이제 이 학회에서 논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드렸고 앞으로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까지 보셨을 텐데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손잡고 있든지 면회 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환자들이 퇴원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우선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족들이 이제 중환자실 환자가 퇴원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돌봄이 재난처럼 닥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도 환자가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 같잖아요. 응급의학과라서 저는 응급실에 환자가 오는 것도 굉장히 재난 같을 때가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어쩔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족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가족이니까 이 환자 들을 이제 퇴원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하게 할 때나 가족이 당연히 이걸 해야죠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가족들에게는 사실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부터 아팠던 사람이 아니라면 또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이 돌봄이라는 거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처럼 일상을 살던 중에 갑자기 재난처럼 전화 한 번에 다가오게 되거나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은 형벌처럼 다가와서 체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이 돌봄이 나에게 닥친 뒤에 느끼는 거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 이제 슈퍼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병원에서는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요양보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다 팀이 돼서 일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이제 이 모든 역할이 가족의 역할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의사 간호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졌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냐. 사실 아마 ICU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의료기 벤틸레이터가 이제 뭐 습도를 유지하고 알람을 끄고 이런 것도 다 가족의 역할이 되고 약을 시간 맞춰 먹이는 거 붙이는 거 다 가족의 역할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먹이고 기저귀를 채우고 이런 일들 모두 다 이제 가족의 역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다 나눠서 하던 일인데 집에 가서는 가족이 다 해야 돼서 이제 굉장히 여기에 이 일의 규모에 압도받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죽으면 이 형벌이 끝나고 해방될까? 여기서 이제 이 죽으면은 주어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형벌이 끝날까? 아니면 환자가 죽으면 이 형벌이 끝날까?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돌봄의 필요는 국가가 보장한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제 어떤 책에 나왔었는데 보면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데서 이제 환자의 돌봄 필요나 거동 못하는 거를 이제 정도를 나뉘어서 하루에 3시간 요양보호사가 올 건지 4시간 올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요양의 필요가 3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결국 힘든 거는 환자 체위를 바꿔주고 뭐 기저귀를 갈고 이런 건데 3시간 동안 뭐 대소변 다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환자가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시간은 24시간 내내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보장한 요양보호 시간이 지나도 보호자에게 이 돌봄을 계속해야 될 부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팀에서 작년에 냈던 논문인데 이제 루게릭 환자의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200명, 가족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이제 자는 시간까지 이제 포함해서 24시간 동안 환자를 얼마나 돌보냐 했더니 주중에는 이제 13시간, 이게 메디안 값이거든요. 그래서 Q3는 심지어 20시간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도 하루에 한 6시간은 잘 거잖아요. 그래서 자는 건 시간 말고 깨 있는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를 돌보는데 쓴다고 얘기했고, 주말은 오히려 15시간으로 더 길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주말에는 요양보호사처럼 이제 유료 간병인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한테는 이제 돌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 결과 이제 케어기버에 대해서 이제 우울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디프레션이 65%가 나왔고요. 그리고 당장 치료가 필요한 시비어 디프레션이 거의 3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냐 했을 때 70%가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고, 30%는 자기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감정적인 부담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나도 환자예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ICU 케어 다음에 이제 상태를 보면 아까 환자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나온 게 이제 보호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ICU 서바이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했던 질적 연구에서는 이제 우선은 신체적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받습니다. 피곤하고 졸리고 뭐 체중 변화되고 감정 표현이 어렵고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실존적인 의미가 변화를 한다고도 하고, 이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성하게 느껴지고 자유가 사라지고 친밀감이 저하되고 이제 친구도 못 만나고 일상생활에 즐거움도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결국은 다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집에서는 쉬어야 되는데 집에서 환자를 봐야 된다는 것이 집에서 이제 더 큰 책임감이 부여가 되게 되면서 보호자를 압도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누가 돌볼 것인가가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제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가족으로 검색을 하니까 이제 뭐 무료로 이미지를 주는 사이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림이더라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아직도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제 요거는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인 이제 치매에 걸린 50대 아빠의 아빠로 살아가는 92년생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알코올성 치매로 50대 아빠가 이제 디멘시아로 점점 더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20살 아들이 이걸 돌본 얘기를 쓴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아빠와 엄마는 이혼했고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렇게 애틋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서로 별 애착 없이 지냈고 각자 일을 하면서 1인분의 삶을 해내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뭐라도 해보려던 20살에 아버지가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갑자기 이 20살 청년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됐고 공공기관에서는 대리인이나 부양 의무자기도 하고 그 주위에서는 효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가장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살에 이제 거동을 못하는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사람은 이제 돈, 일, 질병, 돌봄이 나를 압도하거나 초과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이 뒤따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영케어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질병이나 장애, 정신문제, 알코올, 약물 의존 등 사실 돌봄이 필요한 일은 ICU 케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젊은 사람인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이제 노인과 손자, 손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되면 사람들은 다 이제 노인이 이제 애들을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 노인이 점점 더 나이 들어가고 뭐 치매가 오고 이러면서 아이가 노인을 돌봐야 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까 이제 그림에 나왔던 이제 뭐 부부가 있고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4인 가족.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핵가족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했던 가족은 지금 2022년에 이미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미 상황이고요. 1인 가구가 31%입니다. 이 1인 가구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뭐 자취하는 학생도 포함일 거고 혼자 사는 노인도 포함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30%가 혼자 산다는 거는 같이 생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서 집에서 이 사람의 삶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가 또 설명도 해주고 와서 돌봄도 제공할 사람이 없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령화 시대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사회 구조는 점점 더 바뀌어가고 그 다음에 가족 구조도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환자실 환자가 퇴원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상의하고 집에서 돌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이미 평범하다. 이 평범한 가족들을 어떻게 돌봄에 참여시킬까를 얘기를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점점 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과연 이제 돌볼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 해결이 된 거냐. 이제 재택의료 의사로 보는 약간 세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요 가운데에 있는 게 왼쪽에 이제 저희 팀 요 의사가 전데요. 우리 팀에서 요거 사진 찍은 거를 저희 팀 무슨 행사에 이제 이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우리 환자 보호자가 그려줬는데요. 이제 이 그림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인데 여기 보면 환자는 여자 60세 엔세팔라이티스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ICU 케어랑 모든 것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브레인이 나갔고 그리고 빼드리든 상태로 살게 됐는데 이제 이거를 28살 아들이 돌보게 됐어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취직 준비를 하던 중에 어머니가 쓰러졌고 근데 이때는 이제 급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우선 아들이 취직 준비하면서 집에서 보기로 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러다가 취직을 하고 나면 딴 사람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번 쓰러졌던 엄마가 걷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고 이 아들은 약간 이렇게 엄마를 돌보다 보니까 취직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게 제가 2020년에 저희 팀 처음 생길 때 봤던 환자인데 지금 5년째 집에서 엄마를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33살이잖아요. 33살 남자가 집에서 5년째 쓰러진 엄마를 돌보고 있다. 이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이 아들은 뭘 하지? 33살에 5년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럼 평생 요양보호사로 살 생각인가? 이 아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런 거 이제 집에서 맨날 그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한 건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이런 사람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또 연명의료 얘기도 잘 안 되죠. 이 엄마랑 약간 이제 혼연일체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연명의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한 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또 약간 심란한 마음이 들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래도 이게 가족이 환자를 돌본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갑자기 웬 계단 사진이 나왔나 하실 텐데 이 환자는 원래 아리스미아가 있어서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SDH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ICU 케어를 또 했고, 그래서 결국은 아주 이 사람도 80대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한 끝에 벤틸레이터랑 이제 티캐뉼라를 가지고 집에 가게 됐는데 원래는 아프기 전에는 아까 나온 이제 정상가족의 사진처럼 이제 조부모가 큰아들이랑 살면서 애들을 돌봐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쓰러지니까 할머니가 애도 보고 남편도 봐야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분리를 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남편만 돌보겠다. 네 자식들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약간 이 집을 구하면서 할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우선은 월세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알아봤지만 그 병원 갈 때 이용하던 사설 구급차 업체에 이 사진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계단에 구급차에서 이 환자 이송할 수 있겠느냐. 이 환자 이송할 수 있는 게 제일 우선이다. 병원 못 가는 집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계단 너무 가파르지 않으세요? 했더니 이거 다 구급차 업체에 사진도 보내서 확인 받은 거다. 병원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이래서 집을 구하는데 이제 가격이나 위치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견디게 하는 거는 결국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족이니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 환자는 이제 루게릭 환자고 여기에서 이제 뱃줄로 식사하고 이제 트라키오스토미 해서 벤틸레이터로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보호자가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남편이 돌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집에 막 술병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뭐 어딕션일 수도 있고 환자가 있는데 이렇게 술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 근데 뭐 이렇게 사는 거 보시지 않았냐. 이런데 내가 뭐 사는 무슨 재미가 있겠냐. 밤에 그냥 이 사람이랑 같이 술 한잔 하는 게 재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랑 같이 술 한잔 할 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했더니 뱃줄로도 소주를 가끔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프기 전에 가끔 저녁에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살았었다고. 근데 지금도 의사소통은 되거든요. 몸을 못 움직일 뿐이지 이렇게 눈으로 하고 이제 글자판으로 쓰는데 그래서 가끔 술 한잔 주면서 얘기하다가 잔다 이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람이라서 예전에 아프기 전처럼 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참 집에 가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있으면 결국 그러면 사실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면 이 환자들이 이런 상태가 돼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 할머니도 진짜 안타까운 사람인데 80살에 멀쩡하게 잘 살다가 집에서 키우던 개한테 물렸어요. 근데 개가 양팔과 머리를 물어가지고 양팔이 앰퓨테이션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팔이 잘려 있잖아요. 근데 이래서 이제 sepsis가 오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삼척에 살고 있었는데 삼척의 ICU에 또 실려가가지고 또 ICU 케어를 열심히 받으셨고 근데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제 ICU 케어를 받아서 살긴 살았는데 양팔도 잘리고 오래 누워있으니까 다리도 못 움직이고 이런 상태가 돼서 혼자 못 살게 되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자식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할머니가 80살까지 진짜 잘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집에 살고 있는 건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집에 이 뱃줄 갈아주러 가서 찍은 사진인데 요 앞에 이제 이 할머니의 괜찮았던 사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발표할 일이 있는데 사진 좀 찍어가겠다고 했더니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집 사진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김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왜 이런 사진을 붙여놨냐 했더니 이 할머니의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꿈은 그 삼척의 집에 한번 가보는 게 이제 삶의 마지막 꿈인 거예요. 이게 서울은 다 집값이 비싸니까 안 살면 당장 팔았겠지만 삼척은 누가 사지도 않고 팔아봤자 얼마 안 되고 그 집이 그냥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 집에 죽기 전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걸 계속 붙여놓는 거죠. 이걸 하면서 약간 휠체어도 한번 앉아 보셔라. 그다음에 팔도 이 다리도 한번 움직여 보셔라. 좀 움직일 수 있어야지 삼척 한번 가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집에서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걸 보면 요양병원에서 과연 이 사람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줄 수가 있을까? 왜 이 사람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목숨이 유지돼야 되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거는 제가 6월 달에 갔더니 이 사람은 ICU 케어 받은 분은 아니고 디멘시아 환자 이제 약 조절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의뢰가 와서 갔었는데 집에 이런 달력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날마다 먹어야 되는 약을 이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 할머니는 독거를 하는 사람이고 디멘시아지만 아직 어쨌든 일상생활 할 수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이제 붙어 있고 근데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주말에 와서 이 약들을 붙여놓는데요. 왜냐면 약을 먹었냐 안 먹었냐 하면은 할머니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얘기도 안 되니까 아침약 저녁약 이렇게 해서 달력에 붙여놓고 달력에 몇 월 며칠에 약 붙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머니가 붙어 있다 없다를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양쪽이 서로 다르죠. 10에서 12일은 한쪽은 떼져 있고 한쪽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방 파악할 수 있고. 근데 또 이런 게 사실 이렇게 할 바에야 그럼 같이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같이 따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치매라고 해서 나랑 같이 살자?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을 다 요양병원으로 보낼 거냐? 요양원으로 보낼 거냐? 이 할머니는 이 집에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약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달력이 결국 사랑의 풍경이 아닐까. 결국은 이제 계속 변화하는 돌봄 환경에서 여기에 적응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앞에 이제 사례들은 결국 둘 다 집에 갔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이 옆에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이 환자는 티케눌라를 하고 있지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케눌라랑 O2를 가지고 있지만 집에서는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들 군대 갔다 오면서 배웅도 하고 이제 호모2 가지고 이제 아버지 산소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0분 정도 산소 뗄 수 있어서 그냥 미용실도 가서 커트도 할 수 있대요. 약간 이 사람이 요양병원에 가면 이런 삶이 없었겠죠. 이제 집에서 결국은 사는 것처럼 사는 거에 이제 기여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환자는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뭐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말이 나오는데 죽는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환자는 이미 89세였고 자식들도 다 돌아가실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을 집에서 임종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돌보면서 집에서 뭐 체스트 PCD가 다시 셀프 리무버 됐는데 그냥 병원에 안 오셨어요. 이거 뭐 PCD 넣는다고 해서 이 어머니 인생에 크게 차이 있지 않을 것 같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고기 드레싱 해드리고 그래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임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마지막인데요. 이제 요런 종류의 그림을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이제 질병과 이제 돌봄 사이에 어떤 이렇게 큐어와 케어가 서로 차이가 있고 저 초반에 뭐 인펙션이나 뭐 이런 거는 큐어를 할 수 있고 크로닉 디지즈는 케어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큐어와 케어가 또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점점 더 의료가 발전하고 아픈 사람들, 노인들이 오래 살면서 점점 더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택의료도 그렇고 뒤에 나올 완화의료도 그렇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케어가 당연히 처음부터 같이 있어야 되고 케어를 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의료 서비스가 같이 있으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케어만으로는 잘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택의료랑 완화의료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이 큐어와 케어가 서로 겹치는 상황에서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의료 사업들 뭐 이런 건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다 대부분 처음 보시는 걸 것 같아요. 중환자실 선생님들이 사실 겪을 일도 잘 없으시고 우리나라에 아직 활발하게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들을 위한 사업도 없어서 결국은 이 환자들이 집에서 계속 살게 하려면 재택의료 사업이 좀 지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연수강좌니까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이 환자는 또 이제 저희 EICU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와서 ICU에서 인투베이션하고 트라키오하고 이런 사람인데 루게릭이라서 화지는 못 쓰고 이제 상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환자 집에 한번 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점은 이 환자가 애플워치를 차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인데 애플워치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이 사람 뭐 만보기를 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근데 이게 인상 깊었던 이유는 우선 이 사람 옷도 와이셔츠 입고 있잖아요. 보니까 의사가 온다고 해가지고 또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이렇게 의관을 정제하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요양병원에 있었으면 과연 시계를 찰 수 있었을까? 옷을 갈아입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록 움직이지는 못해도 필담도 하고 옷도 입고 시계도 차고 자기가 예전에 살던 것들을 좀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결국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고 환자를 돌보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환자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기여를 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의료인의 역할이 아닐지. 그래서 환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도 한 번쯤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